예, 안녕하십니까. 이 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좌장을 맡은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태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렴도 평가 25주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의 성과 발전 방향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오전 오후 두 개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 세션은 특별히 우리 시립대학교의 청렴연구소 그리고 한국부패학회 그리고 권익위원회 공동으로 이 세션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부산이 이게 스케일이 서울과 다르더라고요. 수도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인 것 같습니다. 훨씬 크고요. 옆에 보니까 롯데캐슬이 서울의 롯데캐슬은 캐슬이 아니라 거의 그냥 초가집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압도됩니다. 이 홀도 그런데 우리 사회의 청렴도 평가도 25년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제 안착이 되어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1세션을 진행은 우리 윤철리 교수님 그리고 청렴연구소의 전경미 교수님 두 분이 발제이신데 우선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들께서는 앞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11시 50분까지 한 1시간 20분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서 1시간 10분 정도 있는데 발표를 오늘 자정까지 드려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발표를 한 25분 30분 이내에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토론하는 가운데에 발표자께서 조금 더 못다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것 그리고 논의하실 것, 토론할 것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자 아직 안 나오셨나요? 네, 토론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셔야 될 분들이시니까 우리 좀 더 책임성을 가지되 좀 더 담대한 심정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론 나오셨고요. 그러면 우리 윤철희 교수님으로부터 이 발제 차세대 청렴 평가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공 AX 전환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아까 이제 저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렴 시스템의 이제 인공지능 전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그 경찰 대학에 있습니다. 대학에 있고 뭐 여러 공공기관과 그리고 여러 학교에 인공지능 전환 관련되어 있는 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릴 거는 뒤쪽에 평가 뭐 전담 기관 관련해서는 우리 정경미 박사님이 말씀 주실 거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환경이 되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AX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약간의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관의 인공지능 전환에 승패가 좀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해야지 효과적인가 ROI가 높은 그러한 AX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건의기에서 어떻게 청렴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전환을 해서 효율적인 시스템 전환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그런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그런 목차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개별 도입되었던 그런 정보 시스템들이 범정부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고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각각 기관의 정보화 시스템들이 부처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공공 AX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망 내에 아니면은 공공의 플랫폼 안에 초거대 AI를 적용을 해서 플랫폼에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가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공공의 플랫폼에 공공의 정보를 적용하다 보니
개별 기관에 특화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단계로 또 문제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정보화가 현대 공공 AX로 전환을 하면서 하나 빠져 있는 것들을 첨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관 특화 지식 체계라는 그 내용으로 뭐 내부의 구성이라든지 고유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고유 시스템의 정보 그리고 그 기관 안에 있는 KPI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은 사실 AX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적용하는 단계로 저희가 크게 얘기하면 기관 특화되어 있는 AX가 되지 않으면 사실 AX는 효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우선 적용한 내용, 공동 플랫폼에서 적용했던 내용들은 무엇이냐 하면 뭐 아주 간단한 단순한 것들입니다. 반복성이 되게 높았던 거, 사람들이 하면은 화가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서 요각이라든지 보고서 초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사 사례가 있는데 또 이거를 기계로 사람이 다시 하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공동 플랫폼 안에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공공 기반 아까 얘기했던 공공 기반과 분류를 해서 기관 특화 업무를 다시 분리를 해주는 작업이 중간에 필요한 겁니다. 뭐 현황 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관계자가 벌써 틀리거든요. 기관마다 모든 기관은 각각의 성격에 맞는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상황에 맞는 단계적 전환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 거버넌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최종 결정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모든 단계의 것들을 설명 가능할 수 있는 단계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단 뭐냐? 우리 기관에 맞는 성격 지표에 맞게 이 AX를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공통 기반과 그다음에 기관 특화되어 있는 업무를 분리를 해 나가는 작업이 사전에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두 축이 결합될 때 이제 일반적인 답변, 그냥 뭐 항상 아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맞는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적인 그리고 실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AX가 될 수 있다라는 좀 사전 전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실행의 기본 원칙이 좀 있는데요. 저는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우선 이제 반복적인 그리고 검토 가능성 있는 것들을 우선 분류를 카테고리를 합니다. 카테고리를 하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아카이브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에 맞게 뭐 권익위 같은 경우에 기관에 맞는 특화되어 있는 지식 체계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규정이라든지 민원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자료라든지 그간의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식 체계를 정비를 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새로운 인공지능을 배치를 하면 시스템이 매우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업무 흐름 안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뭐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인공지능 그런 시스템들을 별도 시스템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 안에 업무 흐름 안에 배치를 해야지 저희가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녹아들면서 이런 AX가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람 중심의 검토, 승인 체계가 확인이 돼야 이게 이제 우리 활용 동점이라고 하는데 여튼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낼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렇죠. 이제 이건 일반적인 그 정보화 기법에 사용되는 약간의 기법인데 대외 환경 분석을 열심히 해주는 거죠. 지금 시스템에 지금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에 맞는 대외 내적인 환경 분석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뭐 옆에 있는 다른 시스템 벤치마킹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책 방향성을 도출한다던가 되게 많은 국가의 이제 국제기관에서 만들어 있는 보고서들을 다 참조를 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환경을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내 현황, 우리 기관의 현황을 알아야겠죠. AS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AX를 전환을 하겠대요. 아무것도 시스템도 없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LMS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편하게 내부의 흐름에 질의응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근데 내부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GPU 시스템도 없고 흔히 얘기하는 아카이브도 안 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정보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죠? 문제점 개선. 그다음에 개선 포인트를 도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표를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할까 도대체 이런 목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통합 이행을 하는 이런 단계적인 그런 절차를 구성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내용들의 업무를 좀 많이 하다 보면 물론 기술적인 것과 그리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그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중요한 게 이해 관계자들입니다. 그리고 현업에 계신 여러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제가 다시 한번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국내 트렌드 조사는 최소한 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죠. 뭐 IDC는 어떻게 구성하는 거고 기술은 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일례로 얼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정보화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벡터DB라는 걸 썼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서 죄송한데 벡터DB라고 아주 국소적으로 뭐 단순 레그라는 걸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쓰지 않고요. 뭐 그래프 레그라는 걸 다시 쓰고 있습니다. 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조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선정 기술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 그다음에 요건 부여하는 거죠. 사용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그죠? 그리고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서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내부적으로 AX 전환에 맞는 환경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뭐 제가 뭐 신기술이라고 써놨는데 뭐 흔히 요새 AX를 하기 위한 생성형 AI라든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HPC라든지 아니면 이제 MMOps, LMMOps 같은 좀 세부적인 기술들을 적용을 해야 그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들이 구현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술 구현 방향인데요. 이제 요거가 좀 앞단에 잘려서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데이터 아카이브가 되게 중요합니다. 윗단에 사실 지금 시스템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 윗단에 나와 있는 그 자료지를 보면 윗단에 제가 요약해 놓은 게 계시거든요. 그것들을 좀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 데이터 아카이브가 되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느 서랍에 어느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서랍에 맞게 뭐 예를 들면 빨래를 했는데 양말이 어디 있고 뭐가 뭐 있고 옷이 어디 있고 이걸 서랍에 체계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작업이 데이터 아카이브 작업입니다. OIS라고 국제 표준을 통해서 수집, 정제, 보존, 색인,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 돼야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나로 보면 제가 뭐 인베딩을 해서 벡터 데이터를 구성하고 엔티티를 만들고 좀 기술적이어서 좀 죄송한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뭔가가 새로운 인공지능 전환을 할 때 정말 이 기관에 뭐가 필요하지라는 것들을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냥 그 참고 자료를 좀 보시면은요. 이런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그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들을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시스템이 뭐 어디에 그냥 적재가 뭐가 있는지가 멈췄다면 이런 그래프 레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뭐를 하냐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야 효율적인가, 무엇과 무엇을 적용해야 효과적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선생님 잠깐 그 스스로 토론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요것 좀 내려주세요. 안 보여요. 네. 좀 중요한 거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위쪽에 네네 이런 것들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시스템의 AX가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 벡터DB라는 아주 단순한 증강 그냥 레그라는 걸 썼는데 얘는 좀 어디에 적혀 있는 것까지만 알아요.
하지만 이 어디에 적혀 있는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인공지능적인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래프화돼서 서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약간 온톨로지화 시키는 거죠. 연결.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AX가 전용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AI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 권익위원회나 공공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국가망 같은 경우에는 N2SF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그런, 다시 얘기하면 보안성이 되게 중요한 망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업무는 폐쇄망에서 온프라미스도 돌고 있고 일부의 다른 망은 외부망의 서비스를 적용을 하면서 대민 서비스를 같이 지식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오케스트레이터를 누군가가 한 명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설계를 할 때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고 나서 보안 게이트 그리고 민감 정보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차단을 해주는 이런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에 적혀 있는가를 넘어서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아카이브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어디 적혀 있는가 원천 수집하고 정제하고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전역적으로 요약을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플랫폼에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최종적으로 정보화, 우리가 흔히 아는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고 지식화하는 그 단계를 기술적으로 AX를 적용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영향도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스템에 뭐가 있는지 현황이 문제가 있으면 사실 안 됩니다. 현황을 어떻게든 아키텍처를 현황 조사를 해서 기술적인 성숙도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업무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세스별로 업무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런 업무가 이제 AX 전환이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정보 시스템 연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단계별 기술 적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이런 디시전 AI라는 것들을 안에 넣어야 되는 거죠. 담당 그 관리자 사람이 이렇게 디시전을 해서 최종 결정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적용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건 배포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저런 일반적인 되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는데 그 권익위원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패 방지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전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초기에 KPI에 맞게 초기 성과를 구별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지식 체계를 한번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내에 인공지능은 흐르는 거에 파이프라인 안에 갇혀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흐르는 데이터로 전환을 해서 인공지능을 쓴 다음에 성과를 확산하는 이런 단계별 로드맵이 필요하고요. 보면은 이제 그 권익위에 있는 시스템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되게 양질의 시스템들이 좀 많이 있고요. 실제로 뭐 1,200만 건 이상의 그 명간 민원건이 있고, 그다음에 되게 많은 기관에 청렴도 측정을 하고 또 계시고, 수만 건의 뭐 이제 신고 데이터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건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공익 신고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사실 연계가 되어 있지는 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일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도 은근히 있습니다. 자유 텍스트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비식별을 해줘야 되는데 내부망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약에 오픈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런 자동식 비식별화 미구축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픈되어 있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온프라미스로 하다 보면 상당히 이 AX의 인공지능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I 오케스트레이터 이런 그 기술조를 적용을 해서 적용할 거, 온프라미스를 뺄 거, 그다음에 퍼블릭을 뺄 거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단 퍼블릭을 뺄 때 내부 규칙에 맞게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황으로 디지털 전환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개선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관련되어 있는 비식별화를 계속 적용을 하고 가상 데이터 엔클라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얘네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인공지능은 보조로 쓰고 처음에 그 다음에 증강을 해서 인공지능을 자동화하는 그런 단계별 적용을 로드맵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거죠. 요건 이제 다시 설명하는 기간이고 아까 이제 데이터를 아카이브를 어떻게 하냐 이런 구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OIS, IS 14721의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스탠다드한 기준을 가지고 내부 데이터를 아카이브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하고 증강하고 자동화해서 전체를 내가 어디에 있는 데이터가 정말 효율적으로 어느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자동화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요. 마찬가지로 폐쇄망과 보안 튜닝과 내부의 DB를 합쳐서 우리가 계속 적용하고 이것들이 필요하겠어는 일반적인 인프라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가 아니라 저희가 쓸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들을 확충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드리면은 제 파트의 결론을 드리면은 이제 공공 AX의 본질이 뭐냐? 그냥 인공지능만 갖다 써가지고 단순 업무를 적용했을 때 과연 ROI가 나오느냐, 기관의 KPI를 맞출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요. 성과의 결정 요인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에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권익위원회 이 기관에 특화되어 있는 AX를 하기 위해서는 권익위 추진 순서가 있는데 우선 단계별로 업무 선정을 하고 내부 시스템을 얘기했던 오아시스 같은 내부 데이터를 되게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 승인 뭐 이런 체계를 만들고 계속 내재한 이후 AX를 전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매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X 거버넌스라든지 AX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같이 필요한 거겠죠. 요 정도로 저의 이제 AX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나 뭐 이런 시스템을 말씀을 마감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저희 정규민 박사님이 그 뒤쪽의 내용을 좀 이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청렴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전경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연구에서 중장기 청년도 평가의 중장기 발전 방안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윤철희 박사님께서 AI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했고, 저는 이제 향후에 이제 평가 전문 기관으로 지금 현재는 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내에서 한 부처에서 종합청렴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청년도 평가 자체가 25년이나 이제 진행이 됐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 내용을 조금 더 전문적이고 기관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에서 평가 전문기관으로 독립하고 좀 확대하는 것을 어떨까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가 전문기관 설립 논의의 배경과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2002년부터 종합청렴도 평가가 수행되어서 이제 내년이면 25주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했던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청렴 평가를 하고 있는 핵심 제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평가가 실제로 기관에서 기관 자체의 청렴도를 조금 더 개선시키고 조직 문화 개선하는 것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는 평가에 대해서 전문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이제 평가 결과를 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환류도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가 운영의 지속 가능성, 전문성 축적, 이런 기관 유형별로 분석 평가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배경에서 이제 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청년도 평가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문 평가 기관이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 기관에 대해서 이제 특징적으로 목적을 얘기를 하자면, 각급 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 분석 환류 기능을 갖춘 전문 평가 기관이어야 하고,
그리고 종합 청렴도 평가 제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각 기관의 반부패 청렴 개선 노력을 조금 더 이제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목표는 4가지로 종합 청렴도 평가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 그다음 부패 취약 분야 분석 및 환류 체계 구축인데, 이게 이제 지금 평가 시스템상으로는 각 기관에서 각 기관 자체의 부패 취약 분야가 어떤 것이라고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시행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그 이제 하나의 지표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보고서를 주고, 그것을 이제 기관에서 다시 받아서 보완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각 기관별로 전체, 예를 들면 공공기관 전체 뭐 700여 개의 기관의 전체에 나가다 보니까 기관 유형별로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크게 이제 나누었고, 그다음에 앞선 설명해 주셨던 AI 등 기술을 활용한 평가, 그다음에 제도의 그 도입이나 이런 것도 디지털 기반으로 평가 체계 구축해서 향후에 이제 이런 그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지표를 그런 시책을 했던 것을 지속적 제도 발전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평가 체계 고도화를 이제 3번째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반부패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 지금 현재처럼 부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에서 이제 하게 될 경우에 국제적으로 협력이 더 확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평가 전문기관의 주요 기능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번째 사실 평가 운영 전문화 분야가 가장 중점적인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합 청렴도 평가가 약간 각 부처별, 그리고 이제 외부 조사 업체,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연구소에서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게 전문 평가 기관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평가 운영 노하우가 이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서 기관들이 받는 평가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과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면이 이 부분이 가장 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전문가, 반부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진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평가를 운영하고, 그다음 평가 전문, 지금은 각 그 평가 위원들이 약간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면이 있는데, 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평가 운영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평가 위원들이 이 종합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 평가 데이터가 지금 25년에 어쨌든 평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은 지금은 약간 파편화되어 있어서 좀 각각 보관하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는 면이 있다면, 이 평가 전문기관 통해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된 평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향후에 이제 기관에서 시책을 활용할 때도 이제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기능을 꾸미고자 합니다. 가장 주요한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평가 전문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까 봤을 때,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감사나 아니면 기관 평가, 그다음에 정책 연구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는 연구원 등 이렇게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그 청렴도 평가 전문기관에 이제 차용 또는 이제 참고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는 이제 감사연구원, 그다음 지방공기업 평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각 기능이나 역할 등에서 이제 그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이제 감사연구원 같은 경우는 감사 지원이나 아니면은 감사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각 기관에서 감사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표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지방공기업 평가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청렴도 평가 전문기관의 가장 이제 비슷한 체계와 이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방공기업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평가도 수행을 하고 그다음 평가 지표 개발, 그다음에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방법론까지 개발하는 그런 기관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세 개 기관 중에서는 규모도 크고 뭐 예산 단위나 이런 것도 국책연구원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정책까지 이렇게 정책을 내리기 위한 그런 정보까지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 전문 기관으로서 이 세 개 기관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사점이, 감사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방법론 개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런 그 방법론이나 연구 방법론 개발 기능을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반부패, 그러니까 청렴도 평가 전문기관에서도 반부패 정책 연구의 기능, 그다음 감사 수행과 연구 기준 개발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청렴도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직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를 참고할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청렴도 전문 평가 기관이 청렴도 평가의 국가 표준 기관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 평가원 같은 경우는 평가 전문 기관이란 면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 평가 수행 기관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과 기관 역량 강화, 즉 기관 내에서 부패 취약 분야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결하는 평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평가 및 정책연구기관이라는 면에서 모델을 삼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청렴도 평가 전문기관이 단순 평가뿐만 아니라 청렴 정책 연구를 평가하고 분류를 총괄하는 국가 반부패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둘 수 있다라는 시사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참고 기관들에서 시사점을 가져오고 나서 그렇다면 청렴도 평가 전문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독립전문평가원, 그러니까 별도 법인 또는 독립기관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방법, 그리고 현재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있는데 이 교육과 평가를 이제 분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원 내에 평가 부서를 만들어서 기존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평가 전문기관으로 이제 향후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나가는 방법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수합 분석했을 때 이러저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독립전문평가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장점으로는 독립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평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평가 체계 고도화가 가능하고, 또 독립기관으로서 국제적인 확장성이 있을 것이라는 이제 제도적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도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 이제 한계가 있는 면이 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에 따른 재정 부담이 일단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정부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초기 안정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약간 제도의 한계로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반면에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내에서 평가 부서를 신설하여서 향후에 이제 진행하는 걸로 했을 때는, 장점은 이제 기존에 연구원이 있으니까 거기 내에서 평가 부서를 신설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추진에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또 이미 진행하고 평가를 권익위원회 내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정책 완료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가 부서에서 하는 것과 특별하게 더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독립성 및 전문기관으로 위상이 약간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장기적으로 전문성 축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연구한 중간 결과 정도로는 처음부터 어떤 독립된 기관이나 이렇게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 교육원 내에서 평가 운영부, 가제 평가 운영부를 설치를 해서 전담 인력도 확보하고 실무 운영도 지금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한 곳으로 이제 역량을 모으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여태까지 25년간의 평가 데이터를 이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평가 전담 기능을 조금 더 전문적이고 집중해서 이제 기능을 강화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기관에서, 그 부처에서 이제 AI 기반의 분석을 도입한다거나 또는 기관 유형별 평가 모델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지금 현재는 우수 사례 공유도 청년 포털이라는 그 거기에서만 이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우수 사례 플랫폼을 구축해서 종합 청렴도 평가에 이제 계속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게, 시책을 벤치마킹 할 수 있게 이렇게 기능을 확대해가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독립 전문기관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능에서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독립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면서 지금 중간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중요한 주제 두 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앞장서서 AI를 적용하거나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 사회의 흐름이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 그리고 민간 기관과 단체에서 개인에게서 그런 AI를 활용한 국민 권익의 이슈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지금 한국부패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지금 반부패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우리 청탁금지법 10주년이 되는 해여서 앞서 이런 AI 이슈와 또 우리 전경미 연구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평가 전문 기관 설립에 대한 제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분의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 본부장으로 계신 우리 김종수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제일 왼쪽에 계십니다. 네, 박수 맞이해 주시죠. 네, 두 번째는 우리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시자 우리 인공지능산업학회 회장님으로도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손형섭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익위원회의 민원정보분석과장님이신 박을영 과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토론은 우리 손 교수님부터 해서 손 교수님, 그리고 우리 김종수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박 과장님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한 10분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플로어 계신 분들도 발제 내용과 그리고 토론하신 내용을 보시고서 꼭 발제하신 분뿐만 아니라 토론자께도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뭐 대답을 잘 못하시면 이따가 식사 시간에도 붙들고 계속 논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성대학교의 손영섭 교수이고, 저도 뭐 인공지능산업법학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법과 그다음에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또 이 인공지능 AX가 현실화되는 모습, 그것도 우리 국가기관에서 국민권익위와 또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현실화되는 모습이 그려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법학을 베이스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학자들하고 많이 요새 코웍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진짜 예전 행정학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나요? 모처럼 한번 행정학회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을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규모가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한국공법학회에서도 토론을 했는데 규모가 훨씬 더 행정학회가 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또 면모도 또 새로운 면모가 많이 느껴지면서 저는 사실 좀 약간 당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토론도 제가 첫 번째인 줄도 몰랐는데 먼저 맡기셔가지고 당황한 면이 있지만 제가 발표를 통해서 느낀 몇 가지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AX가 논의되기 전에 이미 DX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디지털 타워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논문을 쓴 바가 있고 또 많이 국내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근데 관련된 디지털 타워라는 제 개념을 외국에서는 보니까 디지털 레이크라는 개념으로 이미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있던 디지털을 저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가상 공간에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벌써 외국에서는 많이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X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철희 박사님께서 진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정보가 일정한 아카이브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이 이미 벌써 머릿속에 충분히 머릿속에 계신 것을 제안해 주셨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의 여러 가지 청렴도 평가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습으로 구상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 구상이 되게 굉장히 발전적이고 그리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한 이제 법률하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우려, 염려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영학이나 행정학 하시는 분이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치고 나갈 때 꼭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사실은 법률가들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을 반드시 법률가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려에 대해서 또 해결 방안을 고려해야지 된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국민권익위에서의 청렴도 평가라든가 기관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자료는 굉장히 민감 자료이기 때문에 요즘 문제되는 보안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보안성이 취약하면은 그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안 방호벽을 공격할 수 있는 미토스의 발전과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보안 취약성이 새로 AI를 통해서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AX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보도 아니고 지금 청렴도 평가라든가 국민권익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또 굉장히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평가되면 잘못 평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의 시스템, 또 검증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에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쉴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잘못된 평가가 나왔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평가에 대해서 지금 뭐 저도 이미 논문을 썼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많이 논의되는 게 바로 자동 의사 결정인데요. 자동 의사 결정에 의해서 일정한 평가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한 반복된 작업의 효율성을 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이 새로운 AX 시스템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알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 의사 결정에서 잘못된 어떤 오류라든가 피해 또는 그런 과정에서 평가 가치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을 때 이것을 얼마나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즉 그런 문제가 또 남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동 의사 결정에서의 설명 요구권이라는 게 이미 또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의되고 있고 저도 헌법적인 가치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자동 의사 결정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한 준자동 의사 결정이 활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체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러한 인공지능 AX를 통한 새로운 도전에 충분히 앞으로 우리 발전적인 또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연구와 그리고 논의를 함께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 교수님께 이따가 좀 시간이 되면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동 의사 결정인데 개인 사용자들이 잘못해서 책임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또 기관과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때에 정부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될 거냐라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정부 기관이 다만 수동적으로 그냥 방어만 할 거냐? 정부 기관들도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게 법적으로 법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법 제도가 이러한 스피디한 것에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 법학자님들의 그런 인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이따가 좀 시간 나는 대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김종수 본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종수 본부장입니다. 먼저 의견에 앞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행정학회 그리고 권익위원회 그리고 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는 이제 원래 당초에 의견을 받기로 해서 한 원고하고 일부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 원고가 계속적으로 이제 페이퍼백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작성 중에 있고 중간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부 내용은 아마 이제 이게 되게 개략적으로 돼 있어서 이 보고 판단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토론 의견으로 드리는 사안은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평가 기관 전문기관 신설의 필요성에 관한 사안과 그다음에 평가를 받는 피평가 기관의 어떤 의견,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의견을 주신 전문기관이나 또는 별도 조직에서 하는 이런 사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재정적 부담이라고 말씀하셨던 기관을 설립할 때는 항상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 그리고 원래 당초에 이제 제가 받은 원고에 목적에 해당되는 국가 청렴도 20위권 안착이라는 어떤 고도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제가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라든지 분석, 환류, 상당하게 이런 상설 전문 체계로 고도화돼야 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AI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권익위의 어떤 입장과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 청렴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발제안의 문제 의식은 충분히 근거를 갖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논의에서 평가 체계가 행정 데이터 지금 많이 아까 발표하신 PPT에서도 보았다시피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이 행정 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표준화 측면에서 보이는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의적절한 주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태까지 지금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한계 인식이 곧 조직 신설로 이어지는 것이 해소까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조직이라든지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기존에 있던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나 비전이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냐면 권익위 본부에서 직접 수행해서 그간의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 거지, 아니면
지표 설계라든지 아니면 자료 품질이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이슈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그 25년 동안에 충분히 기존 조직이 잘 수행을 해왔다고 보고 있고 그런 어떤 자산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관한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인데 다만 이제 이 현장의 의견은 통계학적으로 제가 뭐 검증을 한다든가 이제 설문을 통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실무 경험이라든지 이런 정성적인 문제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제도를 설계한다고 하시면 바로 이런 의견이 조직 설계하는데 또 다른 어떤 그 검증 의견이 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은 좋겠고 추후에 뭐 표본 조사라든지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평가의 전문성과 연속성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 자체 조직에서 제가 조직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수많은 기관을 다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그 의문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런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전을 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상당한 지금도 아마 부담이 상당할 텐데 앞으로 부담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러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피평가 기관마다 다 특성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떤 평가 모형이라든지 환류 과정에 충분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퀘션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평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델과도 관련이 있는데 일단은 기관들이 평가를 받게 되면 이 청렴도가 되게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부 평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자칫 그 기관의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그 적법한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이라든지 국민은 그냥 점수를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어떤 그 평가받는 기관들한테 충분히 받아서 반영한다면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결과의 수용성인데 지금 아까도 이제 그 발제안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그 조직에서 이거를 다 아마 권익위에서 다 하기는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고도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이행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수 이렇게 기관에서 이렇게 보면은 취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 이제 취약한 영역이라든지 아까 제안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평가 점수라든지 비교 순위 이거 이외에 사실 기관이 무엇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면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컨설팅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아까 재정 부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점수라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기관은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행정력과 비용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도 이런 걸 감안하면 그냥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까 이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 그 독립기관 설립과 평가 기능의 어떤 부처에서 수행하는 부분은 이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A안과 B안 다 저는 설립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모델로 제시한 점진적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 권익위가 수많은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런 데이터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어떤 자산들이 어떤 식으로 이전을 할 거고 어떻게 무슨 기능이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연구안에 포함된다면 나중에 실제 그 액션으로 이루어질 때 이렇게 상대방 이해관계자한테 설득하는데 보다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비용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비용 편입 분석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조직 신설이라든지 등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 때는
뭐 국회뿐만 아니라 예산부처라든지 그다음에 국민 대설득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추산이라든지 비용이 들 것인가, 인력이 얼마만한 인력이 들 것인가, 조직은 어떤 식으로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된다면 아마 나중에 그 설득하는데 좀 더 그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보면 나중에 어떠한 부분에서 그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해결했다 하는 평가 지표로도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는 없었는데 이제 저한테 주신 안 중에 하나고, 요거는 이제 예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CPI 22권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CPI 그 평가라는 것은 뭐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치, 환경, 법 집행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그 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익위의 그 부서든 또는 독립기관이 이거를 그 올고지 다 평가를 설립 목적으로 해서 평가 지표로 평가 받아야 되는가, 요거는 좀 보조 지표 정도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 평가 기관 또는 그 부서에서 하는 기능 변화한 부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직을 신설을 했더니 이 조직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서 개선됐다 하는 나중에 사후적인 평가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 이 평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할 거냐, 특히 25년간 축적되어 있는 방식과 그런 자료와 이 부분들을 새로운 평가 방식, 지표, 기관, 이것을 논의를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융합을 시켜 나갈 거냐. 결국 평가의 고도화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고도화인가? 기관의 피평가 기관들이 더욱더 청렴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평가의 지표가 고도화된다는 것이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할 거냐? 또 기관의 특수성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환류 체계가 얼마나 이렇게 잘 반영이 되어올까 할 거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관들을 이렇게 등급화하고 또 순서화했을 때에 그 기관들이 자칫하면 본래의 업무보다도 이 평가에 더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또 우쭐대거나 이런 부분들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박 과장님께 뭐 권익위원회를 대표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권익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데이터 분석을 맡고 있는 박을령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서에서 조금 토론을 맡아달라고 한 이유가, 지금 뭐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지금 실제로 해서 AI를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 중인 그런 사업하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 부서장으로서 경험도 공유하고, 또 제가 반부패 업무를 실무자 때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 업무도 오래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고, 먼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행정연구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런 자리가 있어서 우리 윤철희 교수님이나 우리 전경미 연구원님,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들 수준 높은 저희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런 통찰과 식견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에도 쓰긴 했지만 그 비정형 데이터 분석 사업을 하면서 조금 느낀 점, 그리고 청렴도 측정에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사실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손을 들어서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12대 1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이 사업을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이것이
공무원들이 일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업 제안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국민들께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정말 뭐 비용 대비 효과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운 시대인 게 이 효과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효과라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에 정부가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거기서 AI를 너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이제 그 미국에서 이 휴먼 센터 AI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 AI에서의 인간의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무자로서 저희가 AI 사업을 설계해보고 또 실제로 해본 입장에서 인간 즉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불행히도 크게 감축되고 이렇다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업무로 어떻게 보면 업무상 절차상 전환도 같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체감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윤철희 교수님 그 발표를 듣고 굉장히 놀라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이 사실 국민권익위원회가 뭐 하는 데냐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많이 질문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AI 전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관련해서 회의나 가서 혹시라도 이제 발언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는 일은 국민권익위 원의 일이라기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청렴도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권익위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의 강점이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1200만 건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희 많이 들어올 때는 1년에 한 1400만 건 이상 민원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한 1억 건 정도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정부 부처에서도 갖고 있지 못하는 엄청난 강점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청렴도 측정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30만 명 정도 서베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엄청난 서베이 데이터 그리고 그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각급 기관에서 제출한 그런 보고서 형태 그런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엄청난 이런 보고를 저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올라왔냐면은 저희 이제 민원 업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기사를 하나 봤는데 국민들이 AI를 돌려서 각종 그런 신고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제출을 한다. 실제로 그렇고요. 작년에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근로자 30% 이상이 이미 업무에 일상적으로 쓰는 거 말고 업무에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간이 지금 AI를 빠르게 활용을 하고 국민들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고 정부도 이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희가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저희 업무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본 바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평가를 할 때 AI를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베이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챗봇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툴들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활용도가 높을 부분이 이런 서베이 데이터들을 수집하면서 바로 처리하고 또 저희가 해보면 비정형 데이터의 전처리도 아주 편하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AI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특히 예전 같으면 오픈 엔디드 퀘스천 다루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요. 하루에 뭐 몇백 건, 몇천 건, 한 3만 건 넘거든요. 하루에 들어오는 이런 데이터들을 AI가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 전처리해서 지금 오늘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는 게 뭔지 그리고 지난주에 없었는데 이번 주에 새로운 이슈가 뭔지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AI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의 예측 기능인데 저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그 주간 동향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없었던 이슈가 뭐가 있었나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뭔가 이런 것을 보고서를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각급 기관에서 제출한 이런 그 보고서 형태들, 이 보고서들을 어떻게 데이터로 뽑을지도 물론 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시책 측면에서 반부패 시책 어떤 부분이 그 기존의 사람이 읽고 우수 사례다라고 뽑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데이터로부터 AI가 의미를 이해해서 이런 취약 부분에는 이런 시책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뽑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관별 부패 사건 현황 데이터인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AI를 활용해서 어떤 부분에서 일을 조금 더 편하고 아까 뭐 자동화 말씀도 나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AX 시대의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어떤 지능적인 부패 양태들이 또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장의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신고 데이터는 사실 활용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아마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도 아주 유용한 그런 원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설립의 문제도 같이 말씀을 했는데 이제 제가 또 AI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AI 시대의 업무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업무 흐름으로 행정이 재설계가 돼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AI 민원 분석 또 신문고 기능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면서 관계 기관들하고 끊임없이 계속 소통하고 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예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주 복잡한 질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법령이나 기존 지침이나 매뉴얼 연계해서 이제 답변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답변이 제대로 생성됐는지는 사람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이 확인하고 또 사람이 수정한 데이터는 다시 저장해서 또 이용하고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국민 청렴도에 AI를 도입한다면 이것은 또한 우리 평가 대상 기관 그리고 연구 주체일 수도 있고 국민권익위 평가 주체들과의 거버넌스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우리 그 윤철희 교수님께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그 청렴도 평가 지표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복합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에이전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설문조사 에이전트, 뭐 보고서 요약 에이전트, 예를 들어 뭐 점수화 에이전트 등등 이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또 AI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는 어떤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 그래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인사이트도 저도 얻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평가 기관을 독립적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가를 왜 하느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청렴도 평가가 유엔에서 공공행정상을 받았던 것도 평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반부패 척결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반부패 또 CPI를 견인하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컨설팅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 사실 CPI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CPI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라기보다는 민간의 어떤 경영 부분에 그런 청렴 수준이 반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에 이런 청렴도 평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 평가는 단지 공공기관 누가 1등급이고 1등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이 봤을 때 옛날보다 달라지고 있고 더 청렴하게 되고 공무원들이 뭔가 예전보다 수준 있는 좀 더 고품격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사실 반부패가 사실 경제적인 부분하고 그것도 굉장히 저희 예전에 기재부하고도 같이 회의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관계 기관들 또 민간과의 협업의 어떤 주축으로서 기능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런 측면에서도 기관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종 세미나나 토론에서 보면 우리 정부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하신데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토론하시면 저는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발제하신 두 분께서 조금 하실 말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전 우리 플로어 계신 분들 가운데에 혹시 발제자께 또는 여기 계신 세 분 토론자께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이슈에 대해서 AI, AX에 대해서는 부분하고 그리고 평가 전문기관 또는 평가 청렴도 평가 과정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나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아직 없으시면 혹시 우리 두 분께서 하실 우리 뭐 토론하신 부분이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셨습니다만 우리 김종수 본부장님도 좀 질문이신데 좀 점잖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질문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좀 질문 내용이 있긴 합니다. 예, 임 교수님 한 2, 3분 정도 네, 예, 빨리 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손영섭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AXU 5평가 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이제 잘못 평가는 가장 큰 이유가 처음부터 잘못된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얘가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입력 데이터에 오류를 확인하고 단계별로 정보 재평가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블랙박스 시스템을 설명 가능한 단계로 빼내는 그런 구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김종수 박사님은 이제 그 시스템 다른 이제 그 우리 선생님이 하실 거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뭐 말씀해주신 얘기가 가장 좀 인상이 깊은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X가 공공기관에서 그 추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법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다른 그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그 AX 전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뭐 일반적인 예를 들면은 범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조달청의 조달 시스템들을 전부 다 제가 그래프로 뭐 이렇게 서베이에서 벡터라이징을 한 다음에 매칭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정 매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상 현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청렴도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에 적용을 한다면 매우 좋을 것 같고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청렴도 복합 지표와 서베이를 합치는 거죠. 그러면 행정의 예측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뭐 RPA 말씀하셨던 RPA와 자동화를 적용을 하면 원하는 시스템에 원하는 ROI와 원하는 KPI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 연구원님. 네, 저 토론자 특히 이제 김종수 본부장님하고 박은영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연구를 시작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일단은 평가 전문 기관이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기에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받는 기관 그리고 이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그렇게 의뢰를 받아서 어쨌든 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가자들 그런 분들의 이제 거버넌스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이제 좀 처음에 저희 이제 연구 시작할 때의 그걸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더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 안에서 비용적인 면에서 어떤 분석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향후에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CPI 뭐 22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약간은 좀 이 조직의 목표라기보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CPI에 대해서 이제 국가 청렴도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냥 선언적인 면에서 이런 것이 있고 이게 제가 이제 논의를 펼쳐가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향후에 이제 권익에 제출을 할 때도 그거 자체가 목표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서 세션 종료라고 이렇게 피켓을 드셨는데 우리 세 분 혹시 좀 부연하실 분이 예.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우리 오후 세션에 1시부터죠. 1시부터에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서베이 조사한 네네.
그러면 12시 50분에 시작하나요? 예. 이어서 바로 그 평가 지금 저 청렴도 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12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399개 기관에 대한 서베이, 아까 우리 박 과장님 말씀하신 그 축적된 자료들을 가지고 삽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AX, AI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A는 착하다, A는 용감하다, A는 때로는 우울하다. 다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조합하면은 A는 우울할 때 용감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X는 AI가 블랙박스에 되어 있는 거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발명한 사람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한 것 이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쿠팡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실수에 의해서 엄청난 국가 간의 통상 압력, 통상 마찰까지 이르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권익위에서도 애를 많이 쓰시겠지만 우리도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고 우리 토론해 주신 우리 5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후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